일명 콩나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한 의원님이 네. 핸드폰도 2G 폰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지폰 안 쓴 지가 언젠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지금 뭐 쓰지? 얘는 나를 한 4, 5년 전에 만나고 지금 만난 적이 없는 거야. 바꾼 지가 지금 4, 5년 됐어. 아, 쓰시지만 카톡은 언니 걸로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카톡은 그 형수님 거로 들어오니까 아직도 난 2G 폰을 쓰나 그랬지. 근데 그렇죠. 이렇게 또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목소리를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명철 해설위원이 또 함께 이렇게 또 클래식을 같이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말씀을 못 하셨어요. 아니요, 좀 많이 해주세요. 저요? 든든해요, 아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 라이브 채팅방의 어떤 소통을 많이 해봤는데 음은 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회를 드려서 네. 얘기를 듣고 또 저희가 소통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이 방식은 저도 사실 되게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 이 포맷에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굉장히 잘 맞는 이런 좀 젊은 피가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네.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볼까요? 저 여기에서 좀- 아다테타가 본인 아니에요, 본인? 네, 맞아요. 저 사진입니다, 저 사진. 2015년에 K리그 올스타전 안산에 보러 가가지고 어. 네, 저때 되게 좀 과감하게 올리는 머리를 해가지고 저기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아, 저분은 그러면 이명철 해설위원의 좀 팬이신 것 네, 같은데 그런 것 한번 같아요. 지금 스피커를 열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분부터 그럴까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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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계정을 알거든요. 예, 약간 제 팬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채널 아다테타이 트월킹을 운영하고 있는 19살이고 이스타 TV를 엄청 2년 전부터 계속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그 이스타 출연진 중에서도 이명철 선생이 가장 좋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네, 가장 좋죠. 가장 사랑하는 아이고. 오, 사랑하는 형님까지 사랑하네. 네. 나왔습니다. 아유, 뭐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제가 배우기에는 네, 자기 소개 뭐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거든요. 아, 진짜요? 저 보셨죠? 아니, 지금 네. 본인이 그 팬의 신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대잖아. 궁금했던 거지 날 좋아하는 사실 사람이 그래요. 누군가. 근데 사실 이스타 TV에서 보다가 이제 이명철 위원님의 매력에 빠져서 넘어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지금 원투펀치이기 때문에 이제 아니요, 원투펀치로 이제 오시는 거죠. 이명철 의원 사랑하심과 동시에 19이라고 그러셨죠? 네, 현재 하고 계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네, 이명철 앤드 공부. 맞아요. 네. 제가 성적은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분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의원님께서 한번 제가 좀 한번 선택해요. 네. 약간 그 논란의 아이디 같은데 울산 또 준우승. 네, 아이디가 흥미로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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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8살이고요. 나이는 굳이 안 밝히셔도 돼요. 괜히 분위기를 제가 너무 올드하게 했어. 그러니까 첫 타석에서 이제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게. 아니 근데 제목이 어떤 의미로 좀 지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이번에 국가대표에서 이동준 선수가 부상당하고 김태환 선수가 부상당한 걸 보고 그렇죠. 또 불안감이 엄습해서 불안감이 엄습해서. 네. 작년이랑 재작년처럼 될까봐 아, 그럼 울산 팬이신 거예요? 울산 팬이시네요. 당연하시겠죠. 당연하죠. 네, 네. 10년째 팬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울산 팬. 저희 원투펀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 뭐 궁금한 얘기 없으셨어요? 초등학교 때 축구 해설도 꿈꾸고 했었는데 한준희 해설위원이랑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야, 이렇게라도 만났으니까 꾸셨네요. 네. 소원을. 어쨌든 오늘 국대 얘기하는 방이니까 이재성 선수가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전문가 분들이 쉴드를 해주셨으면. 이재성 선수가 결정적인 어시스트 했고 그렇죠. 사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뛰었고 요즘 폼이 조금 안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저는 이란전에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후반전 들어가서는 조금 체력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아마 그 요게 진원지가 결정적으로 그 이제 실점 장면에서 그렇죠. 일으켰던 턴오버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성 선수가 올라갈 때 주변에 우리 동료들이 너무 없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성 선수가 약간 두리번 이제 찾다가 계속 끌고 갔는데 그때 이제 이란 선수들이 아마 한 두세 명 둘러쌌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재성 선수에게는 안타깝게도 그 상황은 이재성 선수만의 뭔가 실책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예, 이 정도면 좀 쉴드가 됐나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을 좀 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눈에 지난번에 안 오셨던 분들이 눈에 좀 띄시는데 호든든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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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18살 고2 학생이고 나이를 안 밝혀도 된다고? 아, 이게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철 때문에 지금 애들이 다 나이를 밝히잖아. 저는 신 하나예요, 신 하나. 저 49이요. 저는 26입니다. 전 20살이에요. 네. 어제 솔직히 이란전 전 원정에서 그 비긴 것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황의조가 못 살아난 그런 게 좀 가장 아쉽다고 생각해요. 다음 경기에서는 좀 더 어떻게 사용하면 황의조가 좀 더 살아날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시리아전이랑 이란전 같은 경우는 지난번 두 경기보다는 황의조 선수가 좀 고립된 상황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첫 경기 그 시리아전은 손흥민 선수를 세컨 스트라이커로 놨잖아요. 그리고 황희찬, 송민규를 윙어로 놓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지공시에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하게 중앙에 박스로 가세를 하고 또 반대쪽 크로스가 풀백 오버랩에서 올라오면 황희찬이나 송민규가 같이 또 박스로 가세를 하고 그래서 이전 경기들보다는 박스 안에서 그래도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우리가 게임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훨씬 많았죠. 황의조뿐만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재성이나 이런 유럽파들의 컨디션 관리는 확실히 이번에도 느꼈어요. 그래서 홈 경기하고 원정 경기를 치르는 이러한 시차를 아주 어렵게 극복을 해야 되는 일정에서 벤투 감독이 지난 경기 때 1, 2차전 때보다는 확실히 점진적으로 발전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경기의 어떤 전환 템포나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패스 횟수도 많이 줄고요.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전에서 60분 이후에 계속 밀리는 상황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다면은 그 당시에 황의조하고 이재성 선수가 제가 봐도 제일 지쳐 보였거든요. 두 선수 같은 경우는 빨리 60분 때 그 사이에 교체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허리 밸런스를 조금 4-2-3-1 형태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형태로 마땅한 선수가 없더라도 백승호 같은 선수라도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게끔 투입을 시켜서 수비 라인 사이 공간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전환 시에 그 커버할 수 있는 숫자들이 정우영 선수 외에는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교체 타이밍에 대한 문제가 더 문제가 더 크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는 이번에 자기 몫은 전 했다고 봐요. 물론 부진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3차전, 4차전의 컨셉은 황의조 선수가 돌아뛰는 장면에서 뭐 1대1 찬스나 여러 상황도 만든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 라인을 끌고 올 때 이란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재성이나 황인범 연계를 통해서 황희찬이나 손흥민의 대각선 뒷공간 침투에 의해서 빠른 역습 찬스에서 오히려 1옵션을 잡으려고 하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해주려고는 노력을 했다.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봤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좀 초반에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저희가 또 녹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이후에 또 더 들으신 분들 남아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같이 Q&A를 더 딥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네, 월드컵 최종 예선 이번에 열린 두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와 이란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일단 지난달의 1승 1무에 비해서는 너무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1승 1무라도 뭐 절묘하게 잘 치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전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경기였고 사실 저는 이번 2연전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란과의 승부 결과 여부보다도 시리아에게 반드시 3점을 따내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리아를 상대로 근소한 차이건 어찌됐건 간에 결국은 우리가 3점을 가져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달성을 했고 여기에 아자디 스테디움에 가서 선제골 넣은 게 뭐 엄청나게 오랜만이라고 하고 그리고 1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자디에서 선제골을 넣는 팀 자체가 몇 년간 없었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해냈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또 소니가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일을 했지만 어쨌든 뭐 승부는 비겼어요. 하지만 이란전 원정에서의 무승부는 뭐 전체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우리에게는
매우 괜찮은 무승부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우리를 전체적으로 좀 A조 상황이 좀 돕고 있는 것이 우리 다음으로 그래도 우리에게 근접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 아랍에미리트였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이라크와 비겼고 오히려 그래도 우리 조에서는 전력이 조금 약간 그래도 떨어지는 쪽의 팀을 레바논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레바논이 오히려 승점을 쌓았어요. 네. 승점을 3점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상황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잘 돌아갔습니다. 호재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일단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승점 4점은 뭔가 달랐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장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뭐 아주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벤투 감독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대표팀 안에서. 그래서 고무적이었다. 네. 월드컵 최종 예선 들어오기 전에는 벤투 감독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빌드업에 대한 얘기도 막 나오고. 그게 사실은 너무 좀 비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1, 2차전 뭐 경기 내용적인 측면 보면은 뭐 레바논전 전반전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 내용이 괜찮았거든요. 여태까지 본 경기들 중에서도 상당히 선수들이 이제는 좀 빠른 전환하에서 조금 더 간결하게 처리를 하고 공수 전환의 어떤 템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좀 다이나믹하게 가져가려는 운영이 있었고요. 이번에 두 경기는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게임 플랜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 벤투에게도 어느 정도는 큰 점수를 주고 싶다.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상대를 밀어놓고 공격 횟수가 좀 많아야 되는 그러한 시리아전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포워드가 아니고 오히려 중앙의 세컨 스트라이커로 프리하게 위치를 시키면서 좌우에 있는 황희찬, 송민규 같은 선수들의 윙어의 공격 가담과 황의조 선수까지 거기에 부분적으로 황인범 선수의 가담까지도 덧붙여서 사이드 풀백들의 공격 시에 조금 더 숫자를 확보하려고 했고요. 역습 전환 시에서도 역시 다른 때보다는 확실히 대담하게 특히 그 경기는 황인범 선수 활약이 엄청 대단했지만 황인범 선수의 어떤 발밑에서 나오는 패스를 통해서 돌아뛰는 선수들의 어떤 적극성, 뭐 황의조 선수나 또는 뭐 연계가 돼서 들어가는 움직임에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어떤 부분적인 역습이나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상당히 좋았고 또 이란전도 이란이 아무래도 홈 경기고 정상적인 전공법을 택하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 경기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를 사이드로 빼서 어떻게 보면 지역 방어 형태 사이드 공간들을 잘 풀백들과 점유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고 오히려 역습 시에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 이재성 선수나 황인범 선수를 놓고 두 명의 어떤 연계 과정을 통해서 황의조, 황희찬 또 손흥민 선수의 빠른 또 역습 공격을 시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란전에 대비해서 플랜으로는 잘 짜고 들어온 경기 운영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아주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 경기 모두 시리아전에는 80분 넘어서 우리가 동점골 먹었죠. 그리고 이란전은 이제 60분 흐름부터 우리가 먼저 골을 넣은 상황에서 계속 밀리는 흐름에서 사실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됐는데 문제들을 빨리 경기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타이밍들이 너무 좋지 않았다, 두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벤투가 점진적인 발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이제 더 나은 발전을 계속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면철 해설위원은 또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벤투 감독이 두 경기에서 그려왔던 큰 그림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란전의 경우는 라인업에 약간 변화를 주어서 이재성 선수가 이제 미드필드 중에 한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물론 이재성 선수가 아쉽게도 후반전 중반에 좀 일찍 지치면서 그리고 이 지친 타이밍을 우리 코치진에서 좀 일찍이 교체를 통해서 빼주지 않으면서 결국 이재성 선수한테 많은 부하가 맞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범해지면서 실점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 이전에 득점을 도왔던 장면들이나 아니면 이재성 선수가 있음으로써 중원의 밸런스가 더 잡혔던 모습들 압박을 통한 커팅 또 황인범 선수가 같이 원투 주고받으면서 빌드업을 풀어나오는 과정까지 실점 장면이 그 실수 이전까지는 이재성 선수가 확실히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줬고 그리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어시스트까지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벤투 감독이 두 경기에서 그려왔던 그림은 충분히 좋았던 그림이었다. 이게 9월 경기력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고 네. 벤투 감독이 상대에 대한 어떤 준비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 10월 A매치에서 두 경기는 좋았다고 보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코어의 어떤 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비는 김민재, 미드필드는 정말 놀라웠던 황인범, 네. 그리고 공격에서는 저는 이번 10월 A매치 때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무엇보다 모처럼의 A매치 필드골을 넣었던 것도 되게 반가웠었어요.
김민재 선수의 경우는 페네르바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운반 능력이랑 빌드업 그리고 당연히 이 선수의 그 피지컬을 앞세운 수비 능력까지 우리가 페네르바체와 그 이전에 뭐 베이징과한 전북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대표팀에서 보았던 어떤 모습들을 요즘 더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어떤 하이라이트 하나를 온전히 이란전 하나만으로도 찍었다고 맞습니다.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경기력이었고 네. 황인범 선수가 있음으로써 드디어 팀의 빌드업을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코어를 우리가 찾았다. 원래도 황인범 선수가 벤투 감독의 좀 많은 신뢰를 받는 미드필더로 불렸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더욱 점수를 좀 따게 된 그런 라인이었다고 보이고요. 뭐 손흥민 선수도 이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서 특히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아자디 원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다는 점. 이거는 그동안 아마 대표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라는 점도 그렇고 뭐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손흥민 선수가 무려 아자디 원정에서 골을 넣었고 이게 또 A매치 2경기 연속골이라는 점은 손흥민 선수에 있어서도 부담감을 한결 떨어뜨리고 부담을 좀 덜어놓고 네. 자신감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약간 이제 조금 저도 아쉬운 대목을 이야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측면 수비나 이쪽에서는 공수의 밸런스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는 모습이 여전히 조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격을 할 때도 조금 더 과감하게 오버래핑 나가면서 주변의 미드필더라든가 윙포워드와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좀 빠른 템포로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은데 그거를 전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전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측면에서의 공격적인 효율성이 조금 더 많이 살아났으면 좋을 법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약간 템포를 늦춘다든가 아니면 또 백패스 돌리고 만다든가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 공수 양면에서의 효율적인 밸런스가 조금 더 이 풀백 쪽에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또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는 좋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좀 답답해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공시의 빌드업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가 템포라든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지공을 할 때와 속공을 할 때 그리고 약간 내려서 있을 때 그리고 올라서서 좀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할 때의 어떤 적절한 밸런스가 상당히 잘 지켜졌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란전 같은 경우에도 이란과의 대결은 우리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약간은 인내력의 싸움이거든요. 이란도 우리를 상대로 무작정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공격을 처음부터 시도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란도 밸런스를 최대한 지키면서 인내력의 싸움을 좀 펼쳤는데 거기서 우리가 대응을 저는 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려앉아 있을 때와 올라가야 될 때를 적절히 지키면서 과거에 이제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볼은 오래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볼을 오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내려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수적 우위를 공간마다 확보를 하면서 제대로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전보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공과 속공의 어떤 밸런스,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 그리고 중앙과 또 측면의 밸런스 이런 여러 가지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요번 A매치 2경기에서는 좋아진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다.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보실 때는 또 칭찬해 주시고 싶은 선수나 아니면 뭐 좀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 또 두 분께서 하셨다시피 뭐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엄청 잘해줬는데 그 네. 이면에는 사실 김영권 선수가 이번에 경기마다 위험 지역 실책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물론 김영권, 김민재 체제로 계속 가고는 있지만 김영권 선수가 약간 실책이 나오고 또 위험 지역에서 좀 불안한 플레이들이 나올 때 다른 센터백들은 없냐는 거죠. 네. 지금 물론 조직력을 위해서 김영권, 김민재를 계속 쓰고는 있지만 저는 김민재 선수한테 뭐라 그런 건 아니고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건 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센터백들이 조금 미스들이 나오고 할 때는 팀은 항상 경쟁 체제로 만들어 놔야 되고 그것이 선수들에게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서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 센터백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벤투호가. 그냥 밖에서 K리그에 있는 센터백들이나 다른 센터백들이 봤을 때 어차피 벤투호는 뭐 김민재 파트는 무조건 김영권이야. 이런 인식을 심어놔서는 안 된다. 특히 게임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번 같은 일정은 홈 같고 그다음에 원정 가는 일정인데요. 선수들의 어떤 기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 1, 2차전을 치를 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기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이기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의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건 선수 선발에 있어서 이번에 보면은 정우영 선수 정도 외에는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안 보여요. 네. 우리 뽑은 선수들 중에. 백승호 선수도 완전히 홀딩형 미드필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플레이메이커형 뒤에 처진 6번이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선수 선발에 있어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 풀 안에서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들에 대한 구성을 좀 만들어 생각을 해봤느냐. 보통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강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안정된 밸런스를 놓고 뭐 전술을 4-1-4-1이 아니고 4-2-3-1 형태로 두 명의 홀딩을 놓고 오히려 뭐 이동준이나 이런 빠른 선수들을 또 바꿔주면서 안전하게 남은 한 20분, 15분을 처리하려는 노력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구상에서 우리는 그냥 쭉 간 거예요. 교체를 하려고 해도 저도 멤버를 보니까 정우영 선수 정도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이. 아, 여기서 지금 한 명을 더 넣어야 되는데, 홀딩을. 그런 부분에서는 선수 선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이번 두 경기를 보면서 아쉽게 느껴졌던 게 득점 이후의 경기 운영 혹은 후반전 한 중반 정도 이후의 경기 운영 네. 이후 상황에 대한 어떤 경기 운영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리아가 완전 물러서는 축구를 했다고 보이진 않고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리아가 사실 그 이전에 이란을 만날 때도 약간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를 상대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압박도 하고 일단 어쨌든 우리가 70선제골을 후반전 초반에 넣었기 때문에 이후에 시리아가 점점 공격 숫자를 늘리고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경우는 상대가 이렇게 숫자를 많이 강화시키고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게 좀 리스크를 오히려 더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크게 변화를 주면서 뭐 홀딩 미드필더 한 명이 뭐 당연히 이거는 차출 문제와도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히 연관되는 거지만 조금 더 박스 투 박스와 같은 혹은 또 뒤쪽에서 뭔가 밸런스를 더 잡아줄 수 있는 중원의 밸런스가 잡혀진 형태라면 뭐 그러한 교체 운영이나 전술적인 포인트를 잡았더라면 조금 더 시리아가 공격적으로 운영할 때 우리 역시도 뒤쪽을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그래서 시리아전의 경우에는 그런 중간 후반전 상대가 공격적인 숫자를 늘렸을 때 우리가 크게 대처하지 않고 계속 같은 어떤 스타일로 고수가 되었다는 점. 그래서 공격적으로 올라가는데 볼이 끊기면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은 후방 빌드업의 숫자를 많이 두기보다는 오히려 전방의 숫자를 많이 둬서 상대가 계속 내려앉게끔 하는 그래서 네. 우리의 빌드업이 역설적으로 좀 더 뒤에서 잘 풀리게끔 하는 경기 운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방식만으로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시리아처럼 어차피 우리 리드 뺏겼으니까 우리 뭐 더 골 먹혀도 돼. 우리 일단 올라갈게 라고 해서 공격을 늘리는 팀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기존 전술이 그대로 그것도 중반 이후에 후반전 중반 이후에 유지가 됐다가는 리스크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벤투 감독의 어떤 전술 스타일이 결국은 풀백을 올려 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수비할 때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많은 거리를 내려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네, 이거는 전반이 필요하죠. 네, 매 경기마다 어쩔 수 없이 후반전 중반 이후에는 이 풀백들이 다른 포지션보다도 먼저 지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게다가 지금 이용 선수는 계속 오른쪽 풀백의 주전이지만 사실 나이로만 봤을 때는 30대 이제 중후반쯤에 접어드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분명 한 주 동안 A매치 두 경기를 온전히 계속 소화하기라는 무리가 있어요. 홍철 선수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김지수 선수가 전북에서 계속 폼을 끌어올리고 감각을 찾는 다음에 다시 왼쪽에 경쟁 체제로 들어서겠지만 김진수 선수도 분명 전까지 경기를 잘 뛰지 못했고 부상의 여파 때문에 감각이 좀 떨어져 있었거니와 홍철 선수도 정작 울산에서는 잔부상 때문에 폼이 좀 일정치 못한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풀백의 컨디션이 개개인에게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거니와 게다가 전술적으로 풀백에게 굉장히 많은 부하를 안기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보다도 풀백들은 좌우 풀백들은 이 후반전 중반부터 일찍 지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들이 지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우리가 라인을 내린다든지 후방의 숫자를 좀 더 많이 두면서 경기 운영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이란전 가장 아쉬웠던 것처럼 미드필드의 기동성이 떨어졌을 때 한 10분, 20분 정도 우리가 계속 이란한테 주도권을 내줬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보이던 시기에 좀 더 일찍 중앙 미드필드의 기동력을 좀 보완해주는 교체를 단행했다면 그랬다면 풀백들의 부담도 덜어지고 그리고 팀에 있어서도 상대가 공격적으로 이란이 후반전에 더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더 키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거는 분명 골이 들어간 이후 상황 혹은 후반전 중반 이후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의 경기 운영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더 들었다. 네, 한의원님
감독님 여기에 대해서 좀 첨언하실 거 있으세요? 요 두 가지 이야기를 사실 비슷한 얘기를 저도 이제 그 이란전 당일날 KBS에서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리하는 그 아마 방송이 나가게 되면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에게 약간 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선수 가용 자원의 폭, 활용 자원의 폭을 네. 조금만 늘려주셨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 대폭 뭐 이런 건 아니고 아주 조금만. 요번 두 경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통상 지금 3명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철 위원 이야기대로 이 3명 교체도 대부분 경기 아주 막판이나 후반부에 맞아요.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해요. 그런데 5명을 꼭 다 교체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특히 시리아 앤드 이란전은 정말 우리의 전체적인 조별 리그에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2연전이나 다름이 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감독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긴 한데 지금 뛰고 있는 선발 라인업의 멤버들을 괜히 막 바꾸면 여기서 이제 해왔던 게임 플랜의 밸런스가 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적어라고 감독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명철 위원 이야기대로 막판에 우리가 좀 항상 위기 상황들이 계속 몰리거든요. 네. 그런 걸 고려하자면은 게다가 장지현 위원 또 말씀처럼 컨디션에 분명히 지금 애를 먹는 선수들이 있고 그러면은 교체를 그래도 조금 더 땡겨서 과감하게 하고 숫자도 한 명이라도 조금 지금 3명도 가까스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약간이라도 조금 더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용 자원의 폭 그리고 실제 활용의 폭 요거를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분명히 갖고 있죠. 근데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인 거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 장 의원님이 항상 또 주장하시는 K리그 선수들도 더 좀 늘리고 뭐 이런 문제도 과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리아전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홈에서 하는 1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이제 K리거들을 조금 더 많이 등용해서 우리 유럽에서 건너온 선수를 조금 더 쉬는 시간을 늘려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말처럼 또 쉬울 것 같지도 않은 것이 네. 그렇다고 해서 시리아전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길목에서 과연 그거를 쉽사리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선수들을 조금 더 예전에 지금 최종 예선 단계가 아니라 이전부터 조금씩 더 많이 키워왔으면 혹시 모를까? 그렇죠. 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마 여기서 명단을 많이 바꾸고 특히 선발 라인업의 변화를 많이 주는 거는 그건 그것대로 또 벤투 감독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역시 경기 중에 분명히 어떤 컨디션이나 체력의 어떤 저하가 나타나고 상대 전술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빠른 대응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벤투 감독을 이해한다. 그러나 약간만 조금 수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 이 정도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성 선수도 몸 상태가 좀 무거워 보였거든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한창 좋았을 때 최근에 뛰는 거 보면 한창 좋았을 때 그 이재성이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고 유럽파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근데 유럽파들은 그냥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경쟁력이 더 높기 때문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오히려 K리거들은 풀백들 있잖아요. 우리 풀백들이 나이들이 많잖아요. K리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홈하고 그다음에 중동 원정 가는 일정이다. 그러면 1차전은 한국 홈에서 치르잖아요. 그리고 2차전이 원정인데 제가 볼 땐 그 지금 풀백들의 어떤 오발의 횟수나 또는 기량을 봤을 때는 기동력이 좋고 힘이 좀 많이 남아있는 K리그의 어느 정도 클래스 높은 풀백을 조금 과감하게 조금 섞었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 풀백 같은 경우에 풀백은 기동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리도 뭐 이번에 손준호 선수 뽑히지 않았지만 확실히 수비력이 좀 있는 미드필더를 한 2명 정도는 더 데려가서 상황에 맞춰서 좀 활용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고 있을 때는 사실 이강인 같은 옵션도 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옵션들이 같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많이 섞이지 말고 딱딱딱 여러 상황에 맞춰서 투입할 수 있는 옵션들만 딱 어느 정도 숫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최종 예선을 좀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스쿼드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수가 필요한데 근데 보니까 없어.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죠. 주전들은 어느 정도 어차피 이 멤버들로 끌고 가야 돼요. 한 의원님 말대로 예전부터 막 발굴해갖고 계속 썼던 게 아니라서 못 바꿀 거라고요. 그냥 끌고 가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변화를 줘야 될 시간대에서 우리가 여러 부분적 옵션이죠. 그런 옵션을 쓸 때는 조금 과감한 기용도 변화를 통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는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저는 많은 축구 팬들의 생각을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장면에 대한 아쉬움이 많아서 한 선수에 대한 좀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선수들이 뭐 실책이나 뭐 턴오버를 범하는 이 일에서는 사실 그 전부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분명 실점 장면에 지켜야 됐던 뭐 이재성 선수의 실수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시리아전에 이제 득점 기회들을 좀 놓쳤던 황희찬 선수나 뭐 황의조 선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아무래도 경기를 맞춰진 다음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김승규 골키퍼의 경우에도 맞습니다. 이란전 실점 장면 때 약간 이치 선정이 애매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처리를 해야 됐던 게 아니냐. 나와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나와서 어느 정도 야주문 선수의 각도를 좀 좁혀주는 플레이를 해야 됐던 게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저는 장면 하나하나로 이 선수의 그 경기력을 모두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김승규 선수 물론 실점 장면에 그 장면은 좀 아쉽긴 했었지만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반전 한 3, 40분대 시간대로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아자디가 워낙 고지대 원정이기 때문에 전반전 중반 이후에도 약간 지쳤고 후반전 중반 이후에도 지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이 중반 이후가 조금 우리에게는 고비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에게 후반전 중반 이전에 먼저 고비가 됐던 상황이 전반전 중반 이후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김승규 선수가 그 여러 가지 선방들을 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비기기도 저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경기였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김승규 선수는 그 이전에 이미 실점 장면 이전에 이미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승점을 벌어주는 듯한 좋은 선방들을 해냈다는 점 이번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빌드업 능력이나 나와서 볼을 처리하는 능력들 되게 김승규 골키퍼 보면 좀 놀라운 게 사실 K리그 1에 있을 당시 그러니까 울산에 도중에 한번 왔었지만 그 이전까지 좀 봤을 때 발밑이나 스위퍼 키퍼로서의 어떤 기질이 지금 J리그에서의 평가만큼 엄청 뛰어나다는 캐릭터는 좀 아니긴 했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긴팔과 대단한 선방 능력을 가지고 또 울산과 포항의 그 플레이오프 때 승부차기를 막아내는 어쩌 대단한 스타성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떠올랐던 키퍼였는데 일본에 가면서 저는 보다 더 발밑과 스위퍼 키퍼로서의 어떤 판단력과 기질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벤투 감독의 전술에도 그 부분이 부합하기 때문에 주전으로서 중용이 되는 거라고 보이고 장면 하나하나만 보면 아 여기서 이 선수의 책임이 크구나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의 경기에서 그 선수들의 기여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김승규 골키퍼를 보아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이재성 선수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얘기겠고 그리고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안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저도 해결책이 마땅히 떠오르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당장 옆 나라의 일본의 상황만 보더라도 이번 뭐 월드컵 예선에서 지금 B조가 사실 그룹 A조보다는 조금 치열해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일본이 지금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주전들의 대부분이 유럽하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이들의 유럽파 선수들이 그 소속팀에서는 주전이 아닌 경우들이 좀 있는 편이고 여기에 더해서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는 우리도 우리지만 일본도 지금 꽤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 너무 아쉬운 얘기지만 지금의 A매치 시스템과 일정 그리고 이동거리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마땅한 극복책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벤투 감독에게 한두 경기 정도 유럽파 선수들 좀 쉬게 해주고 K리그 선수들 중요한 건 어떻게 했느냐라고 뭔가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평가전에 한 경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종 예선 2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결과를 무조건 내야 되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에게 선발 기용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막 결과가 지금 중요한데 주전들을 빼고 로테이션 자원들을 투입하는 선택을 하는 감독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장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지금 유럽파 선수들을 주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벤투 감독이 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조금 더 출전 시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선수들은 분명 김영건 선수 자리는 왼발 센터백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체할 선수는 무조건 왼발 센터백으로 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벤투 감독이 그동안 선수들을 차출하고 벤치에 배치하는 어떤 빈도를 봤을 때 권경원 선수가 김영건 선수의 다음 주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김영건 선수가 지금 간바오사카에서 사실 좋은 시기를 겪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폼이 좀 떨어져 있거나 뭔가 리스크가 생겼다 할 시에는 권경원 선수의 어떤 중용도 예상을 해보거나 혹은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권경원 선수를 테스트해볼 기회가 만약에 뭐 평가전과 같이 주어진다면 한번 써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드필드의 경우는 이번 10월 A매치 명단에 차출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활동량을 늘려주고 중원 싸움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우리가 전북 시절에 지난 시즌 보았잖아요. K리그 1을 주름 잡는 그 손준호 선수의 대단한 기량들. 분명 손준호 선수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차출을 하면서 벌써부터 선발로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교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로테이션에 뭔가 멤버의 변화를 줘야 될 때 손준호 선수의 쓰임새도 조금 더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 올라온다면 아주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이란전에 개인적으로 부상으로 빠진 게 너무 아쉬웠던 선수가 이동준 선수예요. 이동준 선수는 앞으로도 충분히 조커로서의 활용도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2선 자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자원이라고 보이고 또 지금 울산에서 폼이 굉장히 좋은 이동경 선수도 이란전에 80분대 교체 투입돼서 나오자마자 분위기를 좀 바꿔냈죠. 이동경 선수도 분명 교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로테이션을 줘야 할 때 기용의 빈도를 좀씩 늘린다면 우리 대표팀에 많은 영향가를 좀 안겨줄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자원들이 저는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요즘 중동 팀들은 예전만큼 또 아주 완전히 내려서는 시간이 길다거나 요거에서는 좀 탈피가 된 팀들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뭐 이란을 제외하면은 우리를 상대로는 그래도 내려서는 시간이 조금 길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동준 선수가 그럴 때는 정말 효과적일 맞아요. 수가 있어요. 이동준 선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페널티킥 얻어내는 걸 잘하거든요. 그런 이동준 팀들 무조건 상대할 때는 세트 플레이로 어쨌든 득점을 해야 되고 페널티킥도 세트 플레이의 일환이라는 거를 그쵸. 고려해 보면 이동준 선수의 그 재간은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이란전을 좀 못 뛰게 된 것은 그런 부분도 아마 벤투 감독의 선택의 여지를 조금 줄이는데 또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지금 음에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파로님 처음부터 계속 오랫동안 계시는데. 네, 한번 레파로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이제 힘들 거라고 했던 이제 아자디 원정까지 잘 맞췄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3위부터 6위까지 팀들하고 이제 승점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나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3월에 이제 다시 이란하고 홈 경기가 있는데 이제 11월 일정이랑 이제 1월 이제 레바논 시리아 원정만 잘 마무리하면은 내년 3월 이란과의 경기 전에 이제 본선 진출을 조기 확정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조기 진출이 되면은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그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지금 우리가 안일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이란전까지 비겼으니까 월드컵 본선 진출 확률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이 또 그 방송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79% 정도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러냐, 왜 80 이상을 안 줬느냐. 네. 기분 같아서는 뭐 한 90도 주고 싶지만 여기까지 그래도 승점을 잘 쌓았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와 경합을 펼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우리가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뭐 이번에 또 뭐 이라크를 못 이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을 경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물론 가장 어려운 아자디 원정을 치르기는 했지만 원정 4경기가 앞으로 더 그렇죠.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와 남아있는 경기들 그리고 남은 원정 경기의 숫자 그리고 홈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이란을 불러들인다 했을 때 물론 이때 우리가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홈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이란은 역시 또 쉽지 않은 상대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거는 곤란하다고 봐요.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좋은 상태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한 골차 승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긴 경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정을 가면 잘못하면 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긴 경기는 우리가 원정을 갔을 때 잘못하면 비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가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봐야 돼요. 2차전 레바논전 경기 종료 직전에 실점할 뻔했죠. 맞아요. 그거 무승부로 그냥 1점 취급.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2점 빼야 돼. 예. 두 번째 경기 시리아전 동점골 먹었는데 종료 직전에 세트피스에서 하나 극적인 역전골 넣었죠. 그거 못 넣었으면 그냥 2점 또 2점. 빼야 돼. 또 빼. 이란전 에자톨라이 중거리 골대 2개 맞았죠. 타레미 골대. 네, 타레미 타레미 골대. 우리 막판에 나상호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긴 했지만 2개 하나 빼면 우리
진 거. 그럼 모두 그러면은 5점을 빼야 돼, 5점을. 엄밀하게 경기 내용적인 결과를 봤을 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빼도 우리가 이긴 경기야. 그런 게 과연 있었을까요? 내가 만약에 코칭 스텝이다. 그런 거 없었어. 다 빼고 해. 승점. 우리의 현실은 이거다. 최악의 상황이었으면. 지금 우린 그 부분에서 겸손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밑에 있는 팀들 실력 차 많이 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유럽파들의 컨디션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중동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랑 봤을 때는 정말 백지한장의 전력 차에서 계속 시속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속 게임을 극복하는 요소는 역시 코칭 스태프들의 역량과 선수들의 정신력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오히려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절반도 안 끝났어요. 10경기 해야 되는데 이제 4경기 끝났습니다.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그렇고 네.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11월 만약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남은 일정 11월 일정에서 갑자기 1패라도 당하는 시에 지금의 여론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다. 아자리 원정에서 승점 챙겼다. 이 부분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향후 일정에서 만약에 1패라도 당하는 순간 위기에 대한 얘기가 또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은 뭐 뭔가 확정이라는 얘기하기 너무 이른 거죠. 지금 4경기에서 2승 2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패가 없다고 이제 좀 안심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내 경기 내용적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하게 승기를 확 잡은 건 없기 때문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가 원투펀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눈에 들어오는 저 아이디. 그냥 고르세요. 그냥. 왼발의 베컴. 왼발의 베컴님. 네. 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권의 자리가 좀 경쟁을 부추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림픽 대표팀의 김재우 선수라든지 드러나지 않은 K리그 선수 중에 추천할 만한 선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포백의 좌우 윙백에 지금 노쇠화된 우리 풀백들을 대체할 만한 선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재우 선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김재우 선수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K리그를 왼발의 베컴님이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최근에도 네. 아주 열심히 보시고 그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우 선수는 저는 괜찮은 픽이다. 맞아요. 다만 이제 김재우 선수의 양말 여태까지의 잘 쓰잖아요. 활용도라든가 김재우 선수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정말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 등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겠느냐라는 거는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김재우 선수 자체로만 보면 저는 굉장히 왼발의 베컴님이 좋은 픽을 하셨다고 그렇지. 생각을 해요. 요즘 폼도 좋고. 최근에 대구 수비는 핵심이죠, 김재우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벤투 감독은 아마 오른발, 왼발 센터백 한 명씩, 양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왼발, 오른발에 센터백 한 명씩 짝을 이루는 구도를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김재우, 정태욱으로 한번. 그렇게 하면서 호흡은 진짜 좋은데. 지금 김민재 선수가 우리 진짜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있다고 좀 봐요. 대표팀을. 근데 김민재 선수가 예를 들어서 다쳤다. 그 벤투 감독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새 선수가 그러면은 등용해야 그렇죠. 되죠. 저기 네. 박지수 선수 등장하지 네. 않을까요? 박지수 선수. 정해져 있는 거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좀 더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K리그에서 다른 풀들이 있잖아요. 센터백들의 좋은 풀들이 같이 조금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놔야 그 선수들 중에서도 컨디션을 또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김민재 선수가 징계를 못 나온다거나 다치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때 센터백 조합 이런 조합도 대안으로는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더 좋은 폼을 보이고 더 좋은 컨디션이 있는 선수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선발을 좀 이렇게 하면서 같이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림을 같이 만들어놔야 한현님 얘기 아까 그거 일맥상통한 거예요. 풀을 조금만 늘려놔라. 우리가 이제 급격한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두 번째 질문도 결국에는 노쇠화된 풀백을 좀 누가 좀 K리거에서 메울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 달라고. 전체적으로 우리 풀백의 풀이 엄청 두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분명 풀백 자리는 지금 이용 선수, 김태환 선수, 맞아요. 홍철 선수, 김진수 선수 대표팀에 뽑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장 경험적으로나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기량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자원들이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풀백의 차출폭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수원의 김태환 선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원의 김태환 선수도 약간 체력적으로 지친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줬던 박스 안의 기습적인 침투와 득점력 이러한 판단이나 간결한 부분들을 약간 최근에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좋은 플레이가 조금은 더뎌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풀백이 대체되면 좋겠지만 이 지금 어린 풀의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지금 대표팀의 풀백 자원 풀이 극적으로 바뀌거나 바로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딱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조금 홍건일. 네, 홍건일님 한번 저희가 또 뵌 적도 있고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 2개만 딱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정우영 선수 백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중동 팀들이 피지컬이 좋은 편이다 보니까 저는 손준우 선수보다는 원두재 선수나 권경원 선수가 정우영 선수의 이상적인 백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선수 모두 벤투 감독은 지속적으로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생각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우영 선수의 백업으로 누가 적합할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동경 선수와 이재성 선수 여쭤보고 싶은데, 이란을 제외한 팀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내려앉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평소 리그에서 내려앉는 팀을 많이 상대하는 이동경 선수가 그런 상황에 더 익숙하고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나 연속성 측면에서 이재성 선수보다는 그런 팀들을 상대할 때 선발로 나서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의원님들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본인이 다 동의하시고 답을 해주셔. 역시 홍건일님이 이제 원투펀치 출연자시죠? 네. 저는 뵌 적이 없지만 역시 원투펀치 출연자의 또 아주 높은 수준을 쉽게 하는?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일단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는 슈팅에서의 어떤 과감성, 자신감 이게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가장 드높은 선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내려앉는 상대를 상대할 때는 이동경 선수의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과감한 중거리포 능력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동경 선수는 물론 이제 이재성 선수가 지닌 강점이 없는 건 아니죠. 이재성 선수야말로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 스타일에 굉장히 적합하고 어울리는 벤투 감독이 또 믿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지금 홍건일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경 선수의 필요성은 특히 이 중동 팀들과의 어떤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는 굉장히 클 수 있고 이동경 본인의 폼이 지금 좋고 자신감도 아주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카드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에 있어서는 뭐 이재성 선수, 이동경 선수 아주 건전한 경합 체제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그 수비형 미드필더 문제는 정우영 선수의 정확한 백업을 벤투 감독이 과연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거 자체가 약간 좀 의문시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정우영 선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계속 뭐 기계인간처럼 모든 경기에 거의 뭐 풀타임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정우영 선수가. 그래서 과연 백업이 있기는 한 거야. 저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 백업을 아마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목을 벤투 감독은 고려할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신체적인 조건,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 정우영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중용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우영 선수의 뭐 예전 저는 사실 경희대 때부터 정우영 선수를 봤는데 그 대학 시절 때부터 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좋은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우영 선수가 갖고 있는 피지컬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정우영 선수를 지금 이 자리에 계속 활용토록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홍건일님 말씀처럼 정우영 선수가 만약에 정말 뛸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면 분명히 피지컬적으로 좀 더 유사한 유형이 이 자리에 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런데 권경원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수로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대단한 안목을 지니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이기신 분들은 장난 아니에요. 제가 뭐 장난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영 선수와 함께 원두재 선수 부상 이슈 때문에 뭐 뽑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두재 선수 같은 선수도 풀 안에 놓고 한국형 같은 선수들도 저는 풀 안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지금 여러 유형의 지금 거기 밑중앙 수비형 필더 자리 6번 롤 수행하는 K리그 선수들이 쭉 있잖아요. 저는 1차전 같은 경우는 좀 몸 상태 좋고 좋은 컨디션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조금 백업으로 같이 전술적 변화에 맞게 좀 쓸 수 있는 옵션들은 과감히 발탁을 해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정우영의 백업으로 벤투 감독이 가장 우선시하는 선수는 원주재 선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원주제겠죠. 네. 김민재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로 급할 때 쓰는 건 어때요? 찬성.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와 정우영 선수를 투 수비형 미드필더로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는 전략도 가능할 것 맞아요. 같고 그러니까 맞아요. 김민재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센터백이지만 느리지 않죠. 네. 볼도 잘 다루죠. 전진 능력도 있죠. 전개 능력도 있죠. 이런 피지컬 뭐 당연히 좋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루 갖춘 선수라서 사실은 이런 유형이 센터백이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 시키면 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머리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일부러 수비 일부러 딱 동글 슈팅 맞춰서 성조 코너킥을 만들었어. 코너킥 만들고.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끝나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그래서 음악하고 같이 하니까. 맥주 깔고 한 5시간 동안 이분들이 떠들어오면 재밌을 것 같다. 좀 이게 입중계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음악과 함께했던 클래식 굉장히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저희가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